부산의 한 체육시설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60대 여성이 도보 800m 거리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을 거부당했습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심정지 환자가 결국 20분가량을 구급차에서 허비하게 됐는데 이 여성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여야가 총선 채비에 분주해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기도 수원을 찾아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불러온 위기를 총선 승리로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손님과 기사 모두 감소하며 택시업계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운행에도 늘지 않는 수입에 기사마저 줄면서 다시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내용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이 중심이 되는 시간 7시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의 한 체육시설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60대 여성이 1.5km, 불과 4분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응급 상황에서 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느라 구급차에서 20분 넘게 지체가 됐고 이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김옥천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병원 앞에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구급대원이 들것에 실린 여성을 다급하게 응급실로 옮깁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60대로 수영을 하다 호흡곤란과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119가 출동해 29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심정지 상태가 이미 20분이 넘어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초기 대응에 혼선이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응급 처치가 늦고 일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죽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여성이 쓰러진 곳은 부산의 구립체육시설, 바로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여성이 구급차에 탄 체육시설에서 이곳 응급실까지는 약 1.5km, 4분 정도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선 응급조치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다며 환자 수용을 거부했고 구급차는 3.6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분 넘게 지체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중앙 환자를 돌려보낼 리가 없다 아닙니까? 그제 그런 큰 병원에서 그냥 억울해서 그냥 눈물밖에 안 나니까는. 해당 대학병원 측은 심정지 환자를 받으려면 기도삽관, 심장 마사지, 흉부 압박 등 최소 3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당시 당직의를 제외하곤 모두 수술이나 외래 진료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의 수사 요청을 받은 부산 서부경찰서는 병원 측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체육시설과 구급대의 조치는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얼마 전 발달장애인 부모를 지칭하며 낳은 게 죄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오태원 북구청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윤리위에 직접 참석한 오 북구청장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태원 북구청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4일 오 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윤리위는 오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오 구청장의 발언이 당 윤리규칙 제4조 품위 유지를 위반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윤리위에 직접 출석한 오태원 구청장은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들에 저들이 위해서 또 상처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사과 말씀을 드리죠. 이에 따라 오 구청장은 6개월간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비롯해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공직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제한받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원에 대한 윤리 교육과 징계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구청장의 막말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참담하다며 즉각 비판한 장애인 부모회는 이번 논란이 논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문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일상에 대한
그것들을 어떻게 그 여당으로서 이 사람들을 만들어갈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 구청장 막말 파문은 일단락됐지만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센터 건립 등 5개 정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만큼 정책 추진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가운데 부산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첫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업체에서 37살 근로자 1명이 끼임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0명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산 고용노동청 등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하고 직접 부산을 찾아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4월 총선이 오늘로 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총선 채비에 더욱 분주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의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 수원을 찾아 철도 지하화 등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불러온 위기를 총선 승리로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철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 격전지 중 한 곳인 경기도 수원을 찾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상 철도로 양분된 수원 도심을 연결하는 보도육교를 주민들과 함께 걸으며 격차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구도심 개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와 철도 상부 공간의 통합 개발, 주요 권역별 광역급행열차 도입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금 이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이 이 수원의 동서 간의 격차, 의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착화된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한국나노기술원에서 가진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선 우리의 우선순위는 반도체라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여당의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민생 경제와 평화, 인구 등의 4대 위기로 규정하면서 총선의 승리에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힘겹게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 대표는 당내 공천 잡음에 대해선 갈등 정도나 균열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고 선거제에 대해선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대화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네, 이번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당 예비 후보들이 앞다퉈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런 공약이 선거용에 그치질 않길 바랄 텐데요. 지난 4년간 의정 활동을 한 21대 부산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이 50%를 밑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황형규 기자입니다. 노면 전차인 트램 사업이 추진 중인 부산 남구 일대.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트램 사이언스 파크 조성이란 공약을 내걸었지만 결국 보류됐습니다. 박 의원은 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끼고 초등학교가 있는 동래구 명륜동. 주변 재개발로 신축 아파트도 잇따라 들어서자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초등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보류됐습니다. 김 의원은 교육청과 협의했지만 학교 신설에는 반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빼고 분석한 21대 부산 국회의원 17명의 선거 공약은 모두 540여 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5건만 완료됐습니다. 부산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은 45% 정도인데요. 지난 총선 때 4건 공약의 절반 이상을 아직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공약 13건은 보류나 폐기됐고 추진 중인 공약 280건도 남은 임기가 짧아 완료하기 힘듭니다. 전체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인 52%에도 못 미칩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정책보좌관 한 명이 이행에 대한 책임들을 맡고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 갖고는 공약의 실효성 또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공약을 내실화하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후보자도 구체적인 입법 계획과 소요 예산 등을 담은 공약서를 내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손님과 기사 모두 줄며 택시업계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운행에도 늘지 않는 수입에 기사마저 줄고 다시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뾰족한 해결책도 찾기 힘듭니다.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 법인 택시기사 강희승 씨는 하루 10시간 넘게 택시를 몰아야 기준금 18만 6천 원을 겨우 맞춥니다. 더 많은 손님을 태우려고 택시 호출 플랫폼도 이용하지만 이마저 포화 상태. 국토교통부가 3일 일하면 의무적으로 하루 쉬는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하면서 경쟁이 더 심해졌습니다. 부재를 풀리면서 손님의 승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2시간 이상 해야 그 기준금을 갖다가 우리가 맞출 수 있으니까. 특히 부산 택시 기본 요금이 1,000원 더 인상되자 손님은 더 줄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 다름없잖아요. 그러면 서민들이 1,000원이면 크게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택시 탈 걸 걸어가시기도 하고 손님이 주는 건 분명하고. 택시 기사도 줄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10,000명을 웃돈 기사 수가 현재 5,700여 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운행 중인 법인 택시는 2대 중 1대에도 채 못 미칩니다. 나머지 택시들은 휴업 상태로 차고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사는 기사대로, 업체는 업체대로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겁니다. 여기다 수입이 준 기사들이 최근 업체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소송까지 제기하며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소송만 460여 건, 청구 금액은 320억 원에 달합니다. 공개해도 이게 다 뭐 만성 쪽자라고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운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여기에 또 최저임금 소송까지 나와버리면은. 부산시가 택시 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위기 극복엔 역부족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 자, 방금 보신 택시업계 문제 취재한 사회부 최위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코로나19 때 택시업계가 참 많이 어려웠다는 내용 저희가 많이 보도해드렸었는데 뭐 지금도 나아지지 않았나 보네요. 네,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났지만 수입이 줄어든 기사들이 배달이나 택배업계 등으로 많이들 옮겨갔는데요. 예. 이 때문에 택시 업체들은 기사가 없어서 차고지에 택시를 세워둬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공개한 법인 택시 차량 가동률을 보면요.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74%였던 가동률이 지난해 47%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버티지 못한 업체들이 결국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예. 네, 부산에서는 60년 동안 영업해온 대도택시가 네. 2022년에 문을 닫았고 이 45년 된 금륜산업도 지난해 결국 폐업했습니다. 업력이 엄청난 업체들이잖아요. 예. 다른 택시 업체들도 면허를 처분하면 보상금을 주는 택시 감차 보상 사업에 대거 몰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뭐 이 시청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업체하고 이제 택시 기사 뭐 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노사 이렇게 또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 법인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도 어렵긴 마찬가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사가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에서는 벗어났지만 고금리 등이 겹치면서 경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예. 손님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 요즘 카카오 택시 같은 택시 호출 중개 앱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네,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기보다는 이 앱으로 호출해서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 업체들도 잇따라 가맹을 맺었는데요.
이 부산에서만 4,000대가 넘는 택시가 몰리면서 이 경쟁이 심해지다가 예. 보니까 호출 횟수가 예전 같지 않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이런 데다가 2022년에 국토교통부가 이 개인 택시들의 부재를 해제하면서 네. 이 개인 택시들과의 경쟁도 치열해진 겁니다. 기사들은 택시 대란은 서울과 수도권의 이야기이고 예. 부산은 택시 잡기가 어렵지 않은데 부재를 해제해서 부작용이 크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했다는 것은 원래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이게 강제 휴무였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법인 택시 기사들과 경쟁이 심해졌다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 호출 택시 이건 이용이 편한 만큼 생각해 보면 그만큼 경쟁이 심해졌다라는 방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사들도 많이 어렵겠네요. 지금 또 임금 소송 문제도 있죠. 이것도 알려주시죠. 예, 택시 기사들은 하루 일정 시간, 그러니까 소정 근로 시간을 일하면 기본급을 받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루 일정 금액, 그러니까 산업금을 내고 난 다음에 벌어들인 초과 운송 수입을 추가로 가져가는데요. 이게 바로 흔히들 말하는 산업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에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서 이 산업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산업금을 올리면 기사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이 과속 또 난폭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 노사는 산업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이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소정 근로 시간을 줄이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이 새로 생겨나면서 이 택시 기사들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이 초과 운송 수익금을 제외하기로 했거든요. 이 결과적으로 소정 근로 시간을 줄인 노사의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시도로 비춰지게 된 겁니다. 이를 근거로 택시 기사들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내일도 부산의 7개 택시 업체 160여 명의 기사가 제기한 이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어서 자,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택시 업체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때 이것이 경영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택시 업계가 조금 전에도 뭐 문을 닫았다 얘기처럼 진짜 좀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법인 택시가 사라지면 시민들 불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개인 택시 같은 경우 운행 여부가 개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교통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법인 택시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다면 택시 대란도 우려될 수가 있고요. 동시에 기사들도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택시 업계는 경영난이 계속된 만큼 지금 부산시의 대책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택시도 공공성을 띈 교통수단이니 이 버스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최소한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대중교통에 준하는 어떤 그런 것들 말하겠죠. 그래서 부산시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재정적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이 당분간 이런 어려움 해결하기 참 어려워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택시 요금이 1,000원이 올라서 이 정도면 살만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만큼 이용이 줄었죠? 네,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택시 요금이 오르면 아무래도 걸어 다니거나 일찍 지하철 타고 귀가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체감하기가 현장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 기사 마냥 좋으라고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시청자들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업계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위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킥보드를 줄여보고자 공유 킥보드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차장 이용객은 적고 공유 킥보드 무단 방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 신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교차로, 건널복 모퉁이마다 공유 킥보드가 서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에 넘어져 있는 킥보드도 눈에 띕니다. 바람이 불면 킥보드가 넘어져 인도를 막기도 하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치울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장애니까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아무데나 중간에 돼 있으니까는 전동차가 지나가지도 못해갖고 차도로 가는 것도 많고요. 울산시가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유 킥보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구와 북구 54개소에 70기를 설치해 공유 킥보드 28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체만 이용할 수 있고 킥보드를 이곳에 주차하는 게 의무도 아니어서 비어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주차선을 그려놓은 곳도 있지만 이용자는 많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SNS를 이용해 길거리에 방치된 공유 킥보드 신고를 받고 있지만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4-5건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상위법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위법이 마련되면 저희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울산에 운영 중인 공유 킥보드는 6,000대가 넘습니다. 울산시는 공유 킥보드 활성화를 위해 시설 재배치와 확대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걸입니다. 국내 최초로 액체 상태인 수소를 대량 생산하는 설비가 창원에 들어섰습니다. 운송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수소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생산된 수소의 판로가 고민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국비와 민간 자본 950억 원이 투입된 액화수소 플랜트. 상온에서 기체인 수소를 영하 253도에서 액화수소로 바꾸는 설비입니다. 하루 5톤, 연간 최대 1,825톤 생산 규모입니다. 지난해 8월 시설을 갖춘 뒤 안정화를 위한 시운전도 거쳤습니다. 버스나 트럭 등의 상용차 보급,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이런 액화수소의 특성 때문에 앞으로의 용도도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 효율이 8배 이상 높습니다. 이 때문에 대량 운송과 수소차 보급 촉진의 핵심으로 여겨집니다. 국내에서 처음 건립된 이 시설로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 액화수소 생산 국가가 됐습니다. 기업과 국책 연구기관 등 15곳과 액화수소 구매 협약, 10개 기업과 수소 충전소 구축, 수소 통근버스 도입 협약도 맺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요가 고민입니다. 본격적인 설비 가동도 수요가 확보되는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처가 필요한 게 사실이긴 하나 액화수소가 있어야지만 수요처가 생기는 겁니다. 기업들이 생산된 액화수소를 가지고 활용처를 찾을 수 있는 액화수소 산업의 마중물로 방위산업과 트램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지만 수소차 시장은 역성장에 도전을 거듭하는 국내 수소산업. 운송 효율을 높인 액화수소 공급이 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자, 지난 한 해 부산의 가장 큰 이슈 엑스포 도전이었죠. 결과적으로 실패 쓴맛을 보게 됐는데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냉정할 만큼의 객관적인 평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주일 전에 부산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시간에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반선호 시의원 함께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자, 부산시도 평가를 당시에 내놨었는데 저희도 박 시장이랑 인터뷰를 할 때 5일 만에 패배했다. 그리고 그다지 정당하지 않은 방법들도 있었다.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었고 그러나 국가 위상은 올라갔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동안 그 부산시의 모든 역량은 엑스포 유치에 집중되었고요. 부산 시민의 민생에 대한 것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쓰고 외교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사실 29표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들고 굉장히 후한 자평을 내놓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실 부산시의 자평과는 달리 여론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비해서도 그리고 부산 시민의 열망에 비해서도 참담한 성적표라는 날선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매몰 비용이 많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런지요? 일단 쓰여진 예산 집행액이 조금 과한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전 본회의에서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 실패를 숨기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게 뭔가를 상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의도가 보였다는 건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119대 29라는 결과 예측이 빗나간 사유에 대해서 분석은 되었는지 이게 외교력이나 정보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시민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 최종 프리젠테이션 문제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백서가 제작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엑스포 실패 이후에
시가 백서 제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나요? 아니면 그 부분은 논의가 안 됐었나요? 공감하고 있고요. 예.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쨌든 백서를 제작해야 된다는 네. 공감 속에서 그 예산은 다른 엑스포 예산들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만 예. 그 백서에 대한 예산은 남겨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실패 그간의 이제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시가 일부 문서를 비공개로 뭘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뭐 흔한 건가요? 그 제가 엑스포 추진본부 시 산하의 엑스포 추진본부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 사실 유사한 성격의 국제 교류 업무상에 주고받은 문서가 기준이 모호하게 공개된 것도 있고 비공개된 것도 있습니다. 네. 사실 정보공개법 같은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에 있어서는 비공개 회신을 받는 적도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이 기준이 모호하게 비공개 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 비공개 문서가 대략적으로 어떤 성격입니까? 어떤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이 제시가 되지 않은 건지. 부서에서 대략적으로. 생성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 제가 예. 공개를 요구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119대 29라는 결과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께 보고되는 문서들이 있을 거예요. 예측 당시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문서들 중에 사실 제목조차 없는 그렇게 비공개가 된 자료들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사실은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려서 주시거나 그리고 외교 문제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엑스포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제공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라는 것은 그 문서의 이제 본질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충분히 가리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많은 예산이 뭐 수백억에서 부서별로 이제 부처별로 들어간 예산이 다르니까 이게 다 집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이 준비 과정에서 예산을 또 떨어질 거니까 안 쓸 수도 없고 최선을 다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어떤 시선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2년 동안 전담 부서에서 관련 예산으로 약 600억 정도 편성돼서 집행됐고요. 사실 그 안에 기부금 194억 3천만 원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사실 예산이 있어야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될 거지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됐으면 과연 그 결과가 29표라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을런지는 의문이고요. 사실 의회가 결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으니까요. 향후에 감사나 예산 결산을 통해 가지고 전 부서에 퍼져 있는 보이지 않는 예산들까지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기회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치 실패가 끝이 아니다라는 시선들, 그러니까 그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박형준 시장이 재도전 의사까지도 잠깐 얘기가 있었다가 뭐 지금은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속 거론되고 있고 이번 총선의 예비 후보들도 정치권에서도 이 얘기를 계속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뭐 총선 의제로 다시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엑스포 결과가 참 참담하기는 한데요. 사실 이 과정들이 숨겨야 되는 과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어떤 것들을 채워 나가야 되고 명확히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부산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엑스포 결과 이후 첫 메시지가 모두들 수고하셨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뛰자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 정부에 탓하는 현 정부의 관계자도 있었고요. 그 부산의 지역구를 둔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정을 했습니다만 사실 실패의 책임은 국민에게도 있다 이런 말들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모두가 힘을 합쳐서 부산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박형준 시장이 부산이 세계 중추도시로 나아가는데 이 엑스포 유치 과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 여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그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데 자양분이 된다.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교류 네트워크를 쌓는 데 도움이 됐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대역전극을 운운하면서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요. 그 뒤에 그 나왔던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부산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은 맞습니다만 현재까지 엑스포 유치 실패 일주일 만에 그 얘기가 나오고 사실 구체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부산이 얻은 것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득이었다, 뭔가 성과가 있었다 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산이 그 수도권 일국주의를 타개할 만한 키를 쥐고 있는
중요 도시라는 점은 이번 엑스포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발현한 것 같고요. 네. 사실 전 세계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민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 좀 더 챙겨져서 부산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에서 부산 시민들의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메가 이벤트를 준비를 해야 부산이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이것도 실패를 상쇄시키기 위한 뭉뚱그려서 나온 것이라고 좀 보시나요?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작 단계니까요. 네. 사실은 특별법이 모든 18명의 부산의 국회의원님들이 같이 하기로 협의를 하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의 흐름상 사실 이 글로벌 허브 도시가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네. 것인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엑스포 실패 이후에 가장 많이 우려를 했던 부분이 부산의 현안 수건 사업들이 탄력을 받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우려였습니다. 이를테면 산업은행이라든지 가덕신공항, 지금 뭐 본격 궤도에 올랐다고 하지만 그 수건 사업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측했던 대로 잘 준비가 되고 대통령께서도 메시지를 잘 내주셔서 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시기에 맞춰서 개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속에 결과가 있을 거라고는 법 보여집니다. 통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협조를 잘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사실 이제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 얘기일 텐데 이 부분은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봐요. 사실 부산을 위해서 계속 부산에 있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세 분의 국회의원들은 네. 산업은행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 과정에서는 사실 그 민주당 의원님들을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나 예. 정부가 만나서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될 의무가 예, 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부산 진구 서면에 위치한 헌혈의 집입니다. 헌혈자에게 제공되는 선물과 다양한 행사들로 사람들이 북적이는 거리에 헌혈 동참을 홍보하지만 헌혈의 집 내부는 썰렁한 모습입니다. 혈액 적정 보유량은 일평균 5일분 이상이지만 지난 1월 25일 기준 4일분으로 적정량에 못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혈액형 간 혈액 수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특정 혈액형 환자의 경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나의 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뜻깊은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헌혈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헌혈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대와 20대 학생들이 겨울방학에 접어든 요즘 헌혈량 감소가 더욱 심각합니다. 캠퍼스 내에 위치한 헌혈의 집 일부는 주말과 방학에는 운영하지 않아 그만큼 대학생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혈액을 대체할 만한 인공적인 물질은 발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혈액은 꼭 사람한테 전달되어야 되는 물체입니다. 병원에서는 만성적인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하고요. 그리고 사고나 다른 질병, 수술로 인한 혈액이 언제나 필요한 상황이라 혈액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 항상 동절기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대의 경우 개인 헌혈 실적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해주던 제도가 단체 헌혈만 봉사시간으로 인정해주도록 변경되면서 청소년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버스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학교 2년 다니는 동안 딱 한 번 왔는데 그래서 더더욱 헌혈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헌혈 동기가 줄어들고 헌혈에 대한 홍보나 접근이 부족한 만큼 생명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풀뿌리 K 김나연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동 펌프에서 뽑아 올린 지하수와 인근 산에서 떠온 약수를 이용해 밥을 짓고 식수로 마시고 있습니다. 대구의 수돗물에서 심한 악취가 나서 시민들이 먹는 물도 못 쓰고 빨래도 못하는 등 고생을 했습니다. 낙동강 수원지에 페놀 성분이 섞인 불순 폐수가 유입되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가정에 공급되는 이 수돗물에까지 심한 악취가 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좀 양치질 하면 다 토하고 이제 밥에도 밥에서도 냄새 나고 냄새가 나가지고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구역질이 나고. 오늘도 이렇게 생수차가 부지런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 판매입니다. 현재 광천 음료수, 즉 생수는 주한 외국인과 수출용으로만 판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생수 시판을 놓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생수를 사 먹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몇 집 정도가 생수를 먹고 있습니까? 40여 집 됩니다. 다들 먹잖아요. 우리 아파트에 먹는 사람 많아요. 생수 판매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않는 사이에 국내 생수업체는 모두 14개로 늘었고 무허가 없어도 200여 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상수원을 하고 있는 부산의 수돗물 악취 소동은 닷새째인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돗물 냄새 발생에 이어 이번에는 발암성 물질까지 검출됐다는 발표가 있자 수돗물을 믿지 못하겠다며 약수터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수기마저 믿지 못하게 된 시민들이 평소에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생수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마셔서 해로울 것이 없는 거라면 또 죄의식을 느끼면서 팔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생수 시판이 오늘부터 공식 허용됐습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였던 생수 문제 매듭이 풀린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생수 시판을 허용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과 외국인에 대한 판매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던 풀무원과 진로 등 14개 생수업체는 수질과 시설 기준에 대해 시도지사의 재확인을 받으면 곧바로 시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그동안 중소업체들이 난립해온 생수시장은 대형 음료업체를 비롯한 대기업의 진출이 잇따르면서 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비구름대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현재 부산에선 구름만 가끔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새벽 사이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시 비구름대가 다가오겠습니다. 내일 낮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부근에선 내일 낮부터 약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때문에 부산에선 내일 하루 동안 5mm 안팎의 적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오후부턴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부산과 울산, 경남은 가끔씩 비가 지나거나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충청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도 공기가 탁하겠고요. 아침 기온 부산이 7도, 양산과 울산이 6도 안팎으로 다소 온화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동해상과 남해상에선 차차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또 해안가에선 너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절기상 입춘인 일요일 또 한 번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과일 가격이 좀처럼 잡히질 않습니다.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감귤은 이름까지 금귤이 됐고 배와 사과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채소값도 오름세인데 올해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명절에 손주와 조카에게 건넬 세뱃돈마저 부담스럽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맞이하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